한 줄기 차가운 바람이 텅 빈 회의실을 지나갔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그들의 자리는 단 하루 만에 남일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진실이 낡은 서류 파일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쓸쓸한 겨울, 한평생 일한 회사에서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30년 세월을 바친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5년 후 그들이 회사 경매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는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온 부부입니다. 두 분은 1980년대 초반 작은 봉제 공장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대동섬유라는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성실함과 헌신으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최민석 씨는 공장의 생산 관리를 맡았고 박순옥 씨는 격리와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대동섬유는 70년대 말 최민석 씨의 고향 선배인 이명석 씨가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10명 남짓한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의 노력으로 회사는 점차 성장했습니다. 90년대 후반에는 직원 100명이 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고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의 가정 생활도 순탄했습니다. 아들 태준이는 부모님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자라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동섬유에서 번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했고 회사가 잘 되면 퇴직 후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섬유 산업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대동섬유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석 사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인원 감축과 구조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도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두 사람은 젊은 직원들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여전히 회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회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일했고 때로는 월급이 밀려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2015년 겨울 이명석 사장은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보다 근속 연수가 짧은 직원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심지어 새로운 직원들도 채용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는 이명석 사장의 말이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추후에 천천히 지급하겠다는 약속뿐이었습니다.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헌신한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명석 사장에게 항의했지만 사장은 냉정하게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며 이해해 달라고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자신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때로는 월급도 제때 받지 못하면서도 충성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50대 후반의 나이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퇴직금마저 받지 못한 채 앞으로의 생활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아들 태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인 태준은 부모님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했고 법적 대응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석 씨는 오랜 인연이 있는 이명석 사장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박순옥 씨도 남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30년 세월을 바친 회사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들의 퇴직 과정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퇴직 후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박순옥 씨는 집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서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대동섬유에서 근무하며 수집한 다양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월급 명세서, 업무 기록, 회사 내부 문서들까지 30년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박순옥 씨는 이 서류들을 다시 보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무 기록에서 일관되지 않은 내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격리 업무를 담당했던 그녀는 이 불일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서 사본과 실제 회계 장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상의 금액보다 실제 기록된 매출은 훨씬 적었고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순옥 씨는 이 사실을 최민석 씨에게 알렸고 두 사람은 함께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이명석 사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갑자기 해고된 진짜 이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순옥 씨가 격리 업무를 하며 이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할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경영난이 아니라 의도적인 회계 부정이 있었고 그들의 해고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을 바탕으로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는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5년간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2010년경 대동섬유는 중국과 베트남의 새로운 업체들과 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명석 사장은 이 계약으로 회사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의 수익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직원들의 복지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박순옥 씨는 해외 계약 관련 서류 작업을 도왔지만 최종 회계 처리는 이명석 사장이 직접 담당하겠다며 넘겨받았습니다. 그녀는 당시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이명석 사장은 개인 생활이 갑자기 화려해졌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으며 강남에 새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사장의 개인 생활만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최민석 씨도 생산관리부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제 생산량과 보고된 생산량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일부 원자재는 정식 기록 없이 반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이명석 사장에게 보고했지만 사장은 단순한 실수라며 넘어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2014년 말 이명석 사장이 몇몇 측근들과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대동섬유와 비슷한 업종이었지만 직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니 이명석 사장은 대동섬유의 자금을 빼돌려 새로운 회사에 투자하고 있었고 기존 회사는 서서히 축소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는 이 과정에서 방해가 될 수 있는 존재였기에 해고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깊은 분노와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30년간의 노력이 이렇게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가 이명석 사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있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동섬유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명석 사장은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두 사람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그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은 영영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명석 사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파산 신청 직전 대동섬유의 주요 설비와 자산 대부분이 이명석 사장이 새로 설립한 회사로 이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황제도산의 형태로 채무는 기존 회사에 남겨두고 가치 있는 자산만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민석 씨는 오랜 동료였던 생산부 박 과장에게 연락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박 과장은 회사의 주요 생산 설비가 밤중에 트럭에 실려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명석 사장이 직원들에게는 단순히 창고 이전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 과장은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도 곧 모두 해고될 예정이며 이명석 사장은 새 회사에서 믿을 수 있는 측근들만 데려갈 계획이라는 내부 소식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명석 사장은 단순히 두 사람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계획적으로 파산시키며 모든 직원들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원한을 넘어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이 불의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결심했고 아들 태준에게 다시 연락해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태준은 부모님이 가진 증거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대동섬유의 파산 소식은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에게만 충격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많은 동료들도 갑작스러운 실직과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최민석 씨는 옛 동료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하며 쌓은 인맥은 광범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락에 응했습니다. 그들 모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밀린 임금,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등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민석 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직원들은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순옥 씨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 자신도 퇴직 후 우울증을 경험했고 30년간의 일상이 갑자기 사라진 공허함에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개인적인 상처를 넘어 더 큰 불의에 맞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는 피해를 입은 직원들과 함께 대책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남짓이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차 참여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가진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모임에서 더 많은 정보가 모이면서 이명석 사장의 불법 행위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탈세, 자산 은닉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명석 사장은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기에 일부 직원들은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들의 노후 자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고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법적 싸움은 오래 걸릴 수 있었고 그 결과도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퇴직금 문제가 아니라 평생 일한 직장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은 모든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중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대동섬유의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서 회사의 모든 자산은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었고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민석 씨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사 자산의 일부를 경매에서 낙찰받는다면 이명석 사장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회사의 핵심 서류가 보관된 금고와 이명석 사장의 개인 사무실 물품에 주목했습니다. 이곳에는 더 많은 불법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경매 참여에는 상당한 보증금이 필요했고 낙찰을 받으려면 더 많은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는 자신들의 모든 저축을 모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대책 모임에 참여하던 다른 피해자들이 자금을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각자 가능한 금액을 출자하고 경매에서 얻을 수 있는 증거를 함께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들 태준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법률 지식을 활용해 경매 절차를 안내했고 자신의 저축도 기꺼이 보태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자금으로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는 경매에 참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회사의 핵심 서류와 이명석 사장의 개인 물품을 확보하여 더 강력한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경매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정의를 향한 희망도 커졌습니다. 경매 당일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는 일찍 경매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대동섬유의 파산은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러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경매장 한쪽에서 그들은 뜻밖의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명석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몇몇 측근들과 함께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빼돌린 회사 자산 중 남은 것들을 저가해 낙찰받으려는 계획인 듯했습니다.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는 이명석 사장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이명석 사장이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 설비와 사무용 가구 등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이명석 사장은 이런 물품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사장실의 금고와 서류 캐비닛이었습니다. 금고와 서류 캐비닛의 경매가 시작되자 이명석 사장은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시작가의 2배 이상을 부르며 반드시 낙찰받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때 최민석 씨가 손을 들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이명석 사장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명석 사장은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며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최민석 씨와 피해 직원들이 모은 자금은 생각보다 많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계속 올라갔고 경매장의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이명석 사장이 먼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격을 올릴 수 없었고 최민석 씨가 최종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이명석 사장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낙찰 직후 이명석 사장은 황급히 최민석 씨에게 다가와 밖에서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매장 밖으로 나온 그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명석 사장은 처음에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민석 씨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석 씨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했던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받은 후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최민석 씨는 차분하게 그동안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외 계약 서류의 불일치, 회계 장부의 조작, 자산 은닉 등 이명석 사장의 불법 행위들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고와 서류 캐비닛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석 사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법 행위가 모두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태도를 바꾸어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최민석 씨와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석 씨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직원들의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불법적으로 빼돌린 회사 자산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석 사장은 망설였지만 결국 최민석 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최민석 씨와 이명석 사장의 협상이 끝나고 낙찰받은 금고와 서류 캐비닛은 최민석 씨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 그리고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전 직원들이 함께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명석 사장은 단순히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동섬유를 설립할 때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했고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를 포함한 초기 직원들의 헌신을 이용해 회사를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동섬유의 실제 소유권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 이명석 사장은 자금 부족으로 최민석 씨와 다른 몇몇 직원들에게 투자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퇴직금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재투자했고 이명석 사장은 그들에게 지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명석 사장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서류상으로는 모든 지분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고에서 발견된 원본 계약서에는 최민석 씨를 포함한 초기 투자자들의 지분 약속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최민석 씨와 다른 초기 직원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이명석 사장이 불법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류 캐비닛에서는 이명석 사장이 설립한 새 회사에 관한 정보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대동섬유의 주요 거래처와 기술,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가 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확인한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30년간 믿고 따랐던 사람의 배신이 이토록 깊고 오래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발견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최민석 씨와 피해 직원들은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태준의 도움으로 그들은 유능한 노동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명석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이명석 사장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고 결국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모든 직원들의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불법적으로 빼돌린 회사 자산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민석 씨와 다른 초기 투자자들의 지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합의로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보상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부당해고나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온 그들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태준의 도움으로 정의로운 일터 기금이라는 이름의 작은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법률 상담과 생활 지원을 제공하며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는 직접 상담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30년 경험과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대동섬유의 전 직원들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합의 후 처음으로 모든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동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참아왔던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마침내 찾은 정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위로했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이명석 사장과의 마지막 만남도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그는 최민석 씨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명석 사장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랜 동료들을 배신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최민석 씨는 이명석 사장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30년의 인연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고 분노와 증오는 결국 자신을 소모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박순옥 씨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명석 사장에 대한 분노가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 감정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결국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 함께하는 연대의 힘, 그리고 용서를 통한 치유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단순한 개인적 승리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건 해결 후 5년이 흘렀습니다.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정의로운 일터 기금을 통해 다양한 노동자 권익 보호 활동에 참여하며 보람찬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들의 투쟁과 성공을 다루었고 노동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도 그들의 사례가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특히 기쁜 일은 대동섬유의 부지에 새로운 회사가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받은 보상금 일부를 모아 설립한 협동조합 형태의 회사였습니다. 신동섬유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직원들이 주인이 되어 운영되었고 공정한 노동 환경과 이익 분배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최민석 씨는 신동섬유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순옥 씨는 회사의 복지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젊은 시절의 열정을 다시 찾은 듯 활기차게 지냈습니다. 그들의 아들 태준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투쟁 과정을 지켜보며 그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느꼈고 이후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일터 기금의 법률 자문을 맡아 부모님과 함께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대동섬유의 다른 전 직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일부는 신동섬유에서 일했고 일부는 다른 직장을 찾았으며 정년에 가까웠던 이들은 안정적인 퇴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가 이끈 투쟁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다는 자부심을 공유했습니다. 이명석 사장의 삶도 변화했습니다. 그는 법적 책임을 지고 난 후 한동안 사업계에서 은퇴하여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윤리와 노동자 권익에 관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민석 씨는 이명석 사장의 강연을 찾아갔습니다. 강연 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적대감은 사라지고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한 두 노인으로서 서로의 변화와 성장을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명석 사장은 최민석 씨에게 정의로운 일터 기금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최민석 씨는 그의 진정성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화해라기보다는 과거를 넘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배신과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0년을 바친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상황, 그것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시련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정의를 향한 믿음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보상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같은 불의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이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컸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정의로운 일터 기금의 설립과 신동섬유의 탄생은 상처를 딛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또한 그들의 이야기는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가 홀로 싸웠다면 이런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한 동료들의 지지, 아들 태준의 헌신적인 도움, 그리고 지역 사회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맞이한 위기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꾼 그들의 용기는 특히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불의에 침묵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정의를 실현하는 큰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의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이명석 사장에 대한 그들의 용서는 연약함이 아닌 강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의 남은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고 대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내려놓는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진정한 승리는 시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후반기에 맞이한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와 연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맞서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던 순간, 혹은 불의에 맞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또한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처럼 여러분이라면 오랜 시간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라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부당함을 경험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민석 씨와 박순옥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함께하는 연대의 힘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